문명천마 제29막 잔화낙진. 북관도의 새벽은 소리 없이 왔다. 위명의 마기가 거치고 나서 수림이 숨을 고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검게 물들었던 나무 껍질 위로 새벽 이슬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마기에 짓눌렸던 대기가 층층이 풀려나가면서 먼 곳에서부터 새 소리가 조심스럽게 돌아왔다. 살아있는 것들이 살아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소리였다. 천유성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위명을 아는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위명의 몸에서 마지막 온기가 빠져나간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두 팔 안에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실제로 가벼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도 몰랐다. 사문 후배의 얼굴 위에 새벽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혈마심의 흔적이 거친 자리에 남은 것은 오래전 기억 속의 윤곽과 어딘가 닮아 있었고, 천유성은 그 윤곽을 보면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흑혈마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장포의 소매 끝에 혈육만 마장의 흔적이 검게 번져 있었으나 그것을 털어내려 하지 않았고, 두 손을 뒤로 맞잡은 채 천유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수림 너머로 시선을 옮겼다. 전대 천마와 싸웠던 날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흑혈마조는 졌다. 상대의 의지가 만들어낸 강함 앞에서 패배를 경험했고, 그 패배가 내내 가슴 안에 박혀 있었다. 위명을 향해 달려들었던 것도 그 박힌 것을 뽑아내려는 마음이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흑혈마존이 느끼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다. 전대 천마의 제자가 혈마심에 삼켜진 채 타오르다 사그라진 것을 보는 것은 강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지는 것과 다른 종류의 무게였다. 흑혈마조는 그 무게를 말로 풀어낼 생각이 없었다. 그저 거기 서 있었다. 독고행은 백호의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내렸다. 자아혈영공의 공진이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전장에서였고, 그 완성이 위명의 마기와 맞닿으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무공의 완성이 무군가의 끝과 맞닿아 있다는 것. 독고행은 그것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하지 않았다. 백호가 등에 적혈도를 다시 걸치며 낮게 내쉬는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고, 독고행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항도 방향을 바라보았다. 남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흑혈마존이 두 사람 쪽으로 걸어오면서 말했다. 황도로 가야겠지. 질문이 아니었다. 독고행이 고개를 끄덕였고, 흑혈마존이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추림 쪽으로 눈을 돌렸다. 천유성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흑혈마존이 낮게 말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시간이 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있고. 백호가 흑혈마존을 한번 바라보다가 독고행에게로 눈을 돌렸다. 독고행은 이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몸이 무거웠다. 자아혈영공의 공진이 완성된 직후에 내공의 소진이 뼈 안쪽에서부터 느껴졌고, 걸음 하나를 내디딜 때마다 경맥이 피로를 알렸다. 백호도 마찬가지였다. 적혈도에 흘려보낸 피의 양이 몸 안의 균형을 어긋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두 사람은 그것을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았고,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북관도의 수림이 뒤로 물러나면서 황도로 이어지는 관도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황도까지는 사흘이었다. 사흘 동안 두 사람은 낮에 걷고 밤에 쉬었으나 쉬는 것이 충분히 쉬는 것이 아니었다. 독고행은 눈을 감으면 자아혈영공의 공진이 위명의 마기와 맞닿던 순간이 다시 몸 안에서 울렸고, 백호는 적혈도의 감각이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어 손을 쥐었다 펼쳤다 하는 것이 습관처럼 반복됐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관도 위의 피란 행렬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지나치면서 천살대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흔적들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황도의 불빛이
지평선 너머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두 사람은 걸었다. 사흘째 저녁, 황도의 북문이 눈에 들어왔을 때 독고행은 걸음을 늦추며 도성의 분위기를 파악했으나 달랐다. 평소의 황도가 가진 기운과 다른 무언가가 성벽 너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금이군의 경계가 강화된 것이 성문 앞에서부터 느껴졌고, 성문을 지나는 사람들을 검문하는 방식이 평소보다 세밀했다. 독고행이 백호에게 눈짓했고, 두 사람은 국문을 피해 성벽을 따라 동쪽으로 우회했다. 황도의 동쪽 성벽에는 배수로가 있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는 아니었지만 독고행의 자맹술로는 충분한 틈이었고, 백호의 몸은 어떤 충격도 흡수하는 방식으로 재건된 상태였다. 두 사람이 황도 안으로 들어선 것은 밤이 깊어진 이후였다. 어사대는 황궁 동편 외곽에 붙어 있었고, 황도 안에서 이동하는 내내 독고행은 자아혈영공의 기운을 몸 안에 운기행공하여 지척을 최소화했고, 백호는 숨소리조차 조절하며 뒤를 따랐다. 어사대 외벽에 가까워질수록 금이군의 순찰이 촘촘해졌다. 어사대 안에 중요한 인물이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저 경계의 밀도가 말해주고 있었다. 독고행은 순찰의 간격을 읽으며 틈을 찾았다. 기운의 흐름을 읽는 방식으로 경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사람의 움직임도 흐름이 있었고, 흐름이 있는 것은 틈이 있었다. 어사대 외벽을 넘어 독방이 있는 구역에 도달하는 데는 한각이 걸렸다. 독방 문 앞에 서서 독고행이 안쪽의 기운을 살폈다. 천룡신법을 익힌 단운의 기운이 느껴졌다. 약해져 있었으나 분명했다. 독고행이 백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백호가 빗장을 소리 없이 들어올렸다. 문이 열렸다. 단운이 독방 안쪽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창이 없는 방이었고, 등잔도 꺼져 있었으나 단운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독고행과 백호가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단운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스쳐갔다. 놀람이 아니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다. 왔구나. 낮은 목소리였다. 독고행이 단운 앞에 무릎을 굽히며 말했다. 일어나자. 여기서 나가자. 단운은 일어서지 않았다. 독고행을 바라보다가 백호에게로 시선을 옮겼고, 백호가 문 쪽을 등지고 서서 단운을 내려다보는 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독고행에게로 눈을 돌렸다. 여기 잠시 앉아라. 독고행이 잠시 단운을 바라보다가 자리를 잡았다. 백호는 서 있었다. 단운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말을 꺼냈다. 너희에게 말하지 못했던 가문의 복수는 이제 한 것 같다. 그 말이 독방 안에 내려앉았다. 14해 동안 쫓아온 것의 끝을 봤고, 사왕자 운경의 이름이 기록에 남았으며, 이부상서와 조천이기 무림맹 안에서 어떤 것을 해왔는지가 세상 밖으로 나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독고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운이 계속 말했다. 그런데 있잖아.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단운이 두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만든 흑염탄이 닿은 자리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다. 강서에서 정파 분타가 잿더미가 된 날, 호남에서 사파 간 전면전이 벌어진 날, 하북 상단 호송로에서 마적대가 흑염탄으로 지존 세력을 밀어낸 날, 그 날들의 죽은 자들 중에 내가 아는 이름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죽음이라고 했다. 전쟁에는 의도하지 않은 죽음이 따른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단운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 독고행이 단운을 바라보았다. 단운의 눈이 내려가 있었다. 내가 쫓아온 것이 복수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불씨를 만드는 것이었는지, 이 방 안에서 오래 생각했지만 답은 안 나왔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답을 찾으러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알겠더라. 백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면 나가서 찾지 마라. 그냥 나오면 된다.
단훈이 백호를 올려다보았다. 백호의 눈에 흔들림이 없었다. 단훈이 그것을 보며 잠깐 무언가를 참는 것 같은 표정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너희 둘에게 미안한 것이 있어. 그 말에 독고행이 고개를 들었다. 살아오는 내내 너희가 옆에 있었다. 내가 쫓는 것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너희가 그 옆에 있었고, 내 방식이 너희를 위험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두 가지가 같은 무게로 있어. 독고행이 단훈을 바라보는 눈 안에서 여러 겹의 것이 지나갔으나 말로 나오지 않았다. 단훈이 계속 말했다. 조천익은 내가 끝내지 못했어. 그게 멋쩍다. 14해 동안 쫓아온 것의 끝에서 그 하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단훈이 독고행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너희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못 끝낸 것을, 그 믿음이 있어서 미안함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독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독고행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여기서 같이 나가자. 단훈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남아서 나의 죄를 치를 것이다. 단훈, 내가 어사대에 고발한 것이 기록으로 남으려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하고 증인으로 필요하다. 내가 없으면 그 기록이 어떻게 묻힐지 알 수 없어. 살아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백호가 단훈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게 이후의 전부냐? 여기 있다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도 알고 있느냔 말이다. 단훈이 백호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가 단훈이 먼저 눈을 내렸다. 알고 있다. 그 한마디의 대답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독고행이 그것을 들으면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단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나가라. 금이군이 교대하는 틈이 곧 생길 거야. 그 시간 안에 나가야 해. 백호가 단훈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독고행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독고행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일어서는 동작이 느렸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은 무게가 그 느림 안에 있었다. 독고행이 단훈을 조용히 내려보며 말했다. 알겠다 하지만 너의 그 결정은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갈지 모른다. 그래도 여기 있을 테냐? 단훈이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았으나 웃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를 수도 없었다. 어서가 이 녀석들아. 여기까지 찾아와 줘서 고맙다. 독고행과 백호가 문을 나섰다. 빗장이 다시 걸렸다. 단훈은 두 사람이 나간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벽에 등을 기댔다. 독방 안에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겠다고 선택한 것이었고 그 차이가 어둠 속에서 느껴졌다. 단훈은 눈을 감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을 열어둔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14해가 이 어둠 안에서 끝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어사대 밖은 전혀 다른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황도 무림맹 본산에서는 사흘 전부터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시작되어 있었고 어사대가 각 구파 문파에 조사원을 보낸 것이 그 발단이었다. 조사원들이 각 문파의 황도 주재 거처를 방문하여 무림맹 재무당주 조천익과 환궁 이부상서 사이의 자금 유통 경로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이 각 문파 내부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대청전에서 이미 조천익의 비리를 확인한 상태였던 소림과 무당이 어사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점창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림원로 해공과 무당 청진, 점창의 장로, 현공이 무림맹 본산을 찾아온 것은 그 사흘이 지난 다음 날 오전이었다. 세 사람이 무림맹 본산 정문을 들어섰을 때 본산을 지키는 문도들이 세 사람의 기운을 느끼고 길을 열었다. 각 문파의 장로급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자가 없었다. 조천익이 세 사람을 집무실에서 맞이한 것은 그들이 들어선다는 보고를 받고 잠시 정리할 시간을 번 뒤였다.
집무실 탁자 위에 주판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탁자 옆에 세워둔 황금 주판이 아침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혜공이 먼저 입을 열었다. 조천익 당주 어사대의 조사가 진행 중이오. 이부상서와의 자금 거래 그리고 무림맹 직인을 사용한 마교 가솔 학살 이 세 가지에 대해 직접 답을 듣고 싶어 왔소. 조천익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세 사람을 한 번씩 훑으며 주판을 손에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어사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될 일이오. 장로급 세 분이 직접 오실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소. 청어가 말했다. 대청전에서 이미 문서를 확인했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문서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오. 현공이 조천익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조천익 당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이 이미 답이 아니오. 조천익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탁자 옆에 황금 주판이 그 움직임에 흔들렸다. 조천익의 눈이 세 사람을 차례로 지나쳤다. 소림원로, 무당 대표, 점창 장로, 각 문파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들이었고 그 이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 조천익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무림맹의 권위를 빌려 자신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자체를 자신에게서 걷어가려는 것이었다. 세 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진상 파악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이미 대청전에서 할 말을 다 했소. 더 할 말이 없소. 혜공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무림맹 맹주대행을 내려놓으시오. 조천익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다. 그것은 세 분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무림맹은 구파일방의 연합이오. 구파일방의 장로급이 재무당주의 역할과 맹주대행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요청이 권한밖의 일이란 말이오? 조천익이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집무실 공간의 중앙으로 나섰다. 세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조천익의 몸에서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소리도 보이지도 않았으나 집무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세 사람에게 동시에 느껴졌다. 혜공의 눈이 좁아졌고 청어의 발끝이 자연스럽게 무게 중심을 잡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현공의 손이 소매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조천익이 말했다. 강호에서 강함이 무엇인지 세 분은 알고 계시오. 소림의 장경각, 무당의 태극해검, 점창의 비용검법. 그 이름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위에 서 있는지도.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소. 조천익의 기운이 더 강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집무실 창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이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제압할 수 있겠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혜공이 앞으로 나섰다. 소림의 금강경 기운이 양 손바닥에서 응집하며 혜공의 몸 주변 공기가 압축됐다. 조천익은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대신 기운의 방향을 읽어 비껴가는 방식으로 흘렸고 흘려낸 기운이 집무실 벽을 타고 퍼지며 먹지 위의 벼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혜공이 두 번째 기운을 밀어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소림 금강경의 압박이었다. 조천익이 그것과 맞부딪히는 순간 두 기운이 충돌하며 집무실 탁자가 반으로 쪼개졌다. 황금 주판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청어가 옆에서 무당의 태극해검 기운을 손끝에 모아 조천익의 측면을 압박했다. 부드럽게 파고드는 방식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내력의 양이 가볍지 않았다. 조천익이 왼손으로 그 기운을 받아내며 오른손으로 현공을 향해 기운을 밀어냈다. 현공이 한 발 물러서며 점창의 검기를 손에 모아 조천익의 오른손과 맞부딪혔다. 충돌의 순간 조천익의 몸이 흔들렸으나 넘어지지 않았다. 현공의 발이 뒤로 반걸음 밀렸다. 세 사람이 동시에 조천익을 향해 기운을 쏟아부었다. 각자의 내력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조천익에게 닿는 순간
조천익의 몸에서 방대한 내공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세 사람이 합친 기운의 방향을 하나씩 받아 흘리고 흘려낸 기운을 역으로 각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해공이 두 발이 바닥에서 떠오를 것처럼 밀려나면서 집무실 벽에 등이 닿았다. 청어가 손목에 경맥이 울리는 것을 느끼며 한 발 물러섰고 현공이 검기를 흘려내면서 몸을 틀었으나 충격이 어깨 위로 전해졌다. 세 사람이 멈추었다. 조천익이 그 자리에 서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숨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방금 세 사람의 합궁을 받아낸 것이 맞는가 싶을 만큼 조천익의 상태가 안정되어 있었다. 해공이 벽에서 몸을 떼며 조천익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처음으로 경계가 아닌 다른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조천익이 말했다. 이것이 답이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조천익의 내공이 대청전에서 봤던 것과 다른 수위에 와 있다는 것이 이 짧은 교전에서 분명해졌다. 해공이 낮게 말했다. 무공이 강하다고 옳고 그름이 바뀌지는 않소. 강호에서 강함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말할 자리도 없소. 현공이 조천익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오. 알고 있소. 세 사람이 집무실을 나섰다. 조천익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굴러떨어진 황금 주판을 집어들었다. 주판알 몇 개가 자리에서 빠져나와 있었다. 조천익이 그것을 하나씩 제자리로 밀어 넣으면서 창가로 걸어갔다. 황궁 방향의 하늘이 맑았다. 사왕자 운경은 이미 조천익에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을 전속으로 보내온 상태였다. 어사대의 조사가 황궁 내부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었고 조천익과의 연결이 그 조사의 방향을 자신에게 돌려놓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조천익은 그 전서구를 받아 읽고 태웠다. 타오르는 종이가 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조천익이 생각한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예상한 일이었다. 사왕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자였고 그 보호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교가 회군한 이유가 북관도에 있었다. 1000살 때 사백이 회군한 것이 천마 위명의 패배 때문이었다는 것은 이미 무림맹 첩보망을 통해 들어온 정보였다. 그러나 위명을 쓰러뜨린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보고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들이었다. 1000살 때 사백을 상대한 자가 1명이었고 위명을 쓰러뜨린 것이 4명이었으며 그 중 하나는 전대 천마의 사제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혈영마교의 교주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천마가 패했다기 보다는 천마가 폭주하다 스스로 소진된 것이었고 그 소진을 가속시킨 자들이 있었다. 그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으나 확실한 것이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1000살 때 사백이 멈춰선 것이 하나의 무인 앞에서였다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천마가 중간에 자멸한 것은 조천익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행운이었고 구파일방에게도 좋은 일이긴 했다. 조천익은 그 보고를 받으며 창가에 서서 황궁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궁의 지원이 끊겼다. 구파의 압박이 가시화됐다. 마교가 회군했으나 그것이 안도가 아니라 새로운 불안의 씨앗이 됐다. 어사대의 조사가 무림맹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방대한 내공이 강금 3명의 장로급을 압도했으나 그것이 이 상황을 바꾸지는 않았다. 조천익의 손이 소매 안쪽으로 들어갔다. 빨리 구독하세요. 소매 안 깊은 곳에 작은 천으로로 감싼 물건이 있었다. 집법당주의 처소에서 석 달 동안 써온 것과 같은 것이었다. 혈마심의 가루가 아닌 혈마심 덩어리였다. 집법당주에게는 혈마심의 부스러기 소량을 지속적으로 투약해 경맥을 서서히 잠식하는 방식을 썼다. 같은 양을 자신에게 쓴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조천익은 집법당주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집법당주의 내공은 일정 수위에서 고정된 것이었고 자신의 내공은 영약 흡수 이후로 그것과 차원이 달랐다. 또한 혈마심 조각을 몸에 지니고 다녀도 마귀에 침범당하지 않는 자신의 방대한 내공이 마귀를 흡수하고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다. 게다가 이번 981방 중 세 문파의 합공을 막아낸 조천익은 더욱 확신이 들었다. 예전에 무림맹주나 천마가 와도 막아낼 수 있다. 아니, 내가 찍어 누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빠르게 강해질 거였다면 마교의 연물한 놈에게 지금까지 헛돈을 쓸 일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었고 조천익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직 몰랐다. 그 작은 천을 열자 붉은 가루와 덩어리가 안에 있었고 조천익이 그것을 손끝에 묻혀 혀끝에 가져다 댔다. 쓴맛이 났다. 그것이 전부였다. 조천익은 그것을 확인하면서 내용물을 손바닥 위에 쏟아냈다. 붉은 가루와 작은 조각들이 손바닥 위에 쌓였다. 조천익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손바닥을 입 안으로 가져갔다. 가루가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루가 경맥에 닿기 시작하면서 무언가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공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공이 각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방대하게 쌓여 있던 기운이 혈마심의 마귀와 맞닿으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 방향이 기존의 것과 다르며 더 깊었다. 더 빨랐다. 조천익의 호흡이 한 박자 늦어졌다가 돌아왔다. 잠시 후 조천익이 눈을 떴다. 집무실이 달라 보였다. 달라진 것이 없었으나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탁자가 쪼개진 자리에 나뭇결이 보였고 창문 밖에서 날아가는 전서구의 날갯짓이 느리게 느껴졌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황금 주판알 하나가 빛을 반사하는 각도가 읽혔다. 조천익이 오른손을 들어 기운을 모았다. 손바닥 위에서 기운이 응집하는 속도가 달랐다.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조밀하게 모여드는 것이 느껴졌다. 조천익이 그 기운을 천장을 향해 가볍게 밀어냈다. 집무실 천장에 금이 갔다. 가루 하나가 천장에서 떨어졌다. 조천익이 손을 내리며 창가에 서서 황궁 방향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막 시작된 것이 무엇인지를 조천익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황도의 밤이 깊어지는 동안 독고행과 백호는 어사대 밖으로 나와 있었다. 단운이 있는 독방에서 나선 두 사람이 어사대 외벽을 다시 넘어 황도의 거리로 나오는 순간 독고행이 걸음을 멈추었다. 백호도 멈추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황도의 밤거리에 서 있었다. 독고행의 눈이 어사대 방향을 한번 바라보다가 앞으로 향했다. 서로 말이 없었고 백호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 서 있지 않았다. 독고행이 먼저 발걸음을 떼자 백호가 그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음을 맞추었다. 황도의 거리가 좁아지는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금이군의 순찰이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독고행이 자아혈영공의 기운을 안으로 눌러두며 지척을 죽였고 백호도 숨을 고르게 하며 그림자 안으로 몸을 맞추었다. 순찰이 지나쳤다. 두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앞쪽에서 횃불이 보였다. 금이군의 경계선이었다. 황궁 정문 방향을 봉쇄한 것이 아니라 이 구역 전체에 경계선이 쳐진 것이었고 그것이 단순한 야간 순찰이 아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포진 방식에서 읽혔다. 독고행이 그 경계의 방향과 밀도를 읽으면서 천룡진법이라는 금위의 대형을 확인했다. 진영은 아직 전개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 배치가 전개 직전의 것이었다. 알아챘나? 백호가 낮게 말했다. 아니, 우리가 들어온 것을 알면 이미 막았을 거야. 어사대 쪽 경계가 강화된 건 단운 때문일 거다. 독고행이 말하면서 경계선의 틈을 읽었다. 천룡진의 특성은
연결된 기운이 강대한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 흐름 안에서 외부의 충격을 집중시켜 반격하는 것이었다. 자아혈영공의 공진이 천룡진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독고행은 알았다. 천살진을 천유성이 이화전목으로 붕괴시켰듯 천룡진도 흐름이 있는 이상 그 흐름을 역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진영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극하는 것은 불필요했다. 독고행이 경계선의 진법을 계속 읽으면서 가장 밀도가 낮은 지점을 찾아냈다. 동쪽 방향의 경계선 한 구간이었다. 순찰 주기가 서쪽보다 한 박자 길었고 그 박자 사이에 인형이 닿지 않는 자리가 있었다. 독고행이 백호에게 눈짓했다. 두 사람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기척을 죽이고 황도의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경계선이 가까워지면서 금위군 두 명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다. 그 시선이 다시 앞으로 향하는 찰나 독고행이 자아혈영공의 기운을 발끝에 실어 지면을 밟았다. 소리가 없었다. 백호가 같은 순간 옆으로 나란히 움직였다. 경계선을 넘는 순간이었다. 금위군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독고행이 그 시선이 도달하기 직전에 이미 경계선 너머에 있었고 백호가 금위군의 어깨 경혈을 손끝으로 짚으며 의식을 잠그는 것과 독고행이 다른 한 명의 손목 경혈을 막는 것이 동시였다. 두 명이 소리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계선 뒤에서 더 많은 수의 금위군이 쏟아져 나왔다.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천룡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각자의 내력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살기,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 공기 안에서 느껴졌다. 독고행이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자아혈영공의 공진을 발현하기 시작했다. 혈영의 검붉음과 자아의 노을빛이 손끝에서 섞이며 천룡진의 흐름과 맞닿는 순간 독고행은 그 흐름의 방향을 읽어냈다. 천룡진의 기운이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구간이 있었다. 그 구간이 진영의 핵심 연결점이었다. 독고행이 공진의 파동을 그 연결점을 향해 실어 보내자 천룡진의 기운이 역방향으로 흔들리면서 연결을 유지하던 금위군들이 동시에 비틀거렸다. 진영의 왼쪽 날개에서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백호가 그 틈으로 들어왔다. 적혈도는 등에 걸쳐진 채였다. 대신 백호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장 앞에 선 금위군의 무기를 걷어내고 몸 자체로 충격을 전달했다. 마기를 빼내어 쓰는 방식이 아니었다. 적혈도 안에 잠들어 있는 마기의 방향을 몸 안으로 끌어들여 근육과 골격에 실어 충격을 배가시키는 것이었다. 위명과의 전투에서 적혈도의 마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파악한 이후로 가능해진 방식이었다.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러나 충격은 적혈도를 완전히 각성시킨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금위군에게 전달됐다. 천룡진의 오른쪽 날개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독고행의 공진이 두 번째 연결점을 건드리면서 오른쪽 대원들의 내력 연결이 어긋났고 어긋난 연결이 중앙으로 역류하면서 진영 전체가 안에서부터 흔들렸다. 금위군 선두의 지휘자가 신호를 보내며 진영 재편을 시도했으나 재편이 완성되기 전에 독고행과 백호가 이미 그 사이를 지나치고 있었다. 끝없이 밀려왔다. 한 줄이 무너지면 다음 줄이 나타났다. 황궁의 병력이 이 한 구역을 막기 위해 쏟아지고 있었다. 독고행이 공진을 연속으로 발현하면서 경맥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북관도에서의 소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백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단운이 남겠다고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나가야 했다. 황도의 동쪽 성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배수로였다. 독고행이 먼저 들어섰고 백호가 뒤를 따랐다. 뒤에서 금위군의 발소리가 좁아지는 것이 느껴졌으나 배수로 안의 좁은 공간은 대규모 병력이 한꺼번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독고행이 배수로를 빠져나오는 순간
황도 성벽 바깥에 어둠이 펼쳐졌다. 백호가 뒤따라 나오면서 배수로 입구 근처의 돌 하나를 밀어 막았다. 당장의 추격을 늦추는 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이 황도 성벽 바깥에 서서 숨을 고르는 사이 황도 안에서 횃불이 움직이는 것이 성벽 위에서 보였다. 추격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벽 바깥은 황도 안과 달리 어둠이 깊었고 두 사람의 기척을 쫓기에는 어둠이 더 유리했다. 독고행이 백호에게 말했다. 움직인다.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다. 황도의 형장은 황궁 동편 광장에 마련됐다. 공개 처형이었다. 황자씨의 미수와 흑염탄 유통, 황궁, 비밀 유출의 3가지 혐의에 대한 사형이었고 처형 소식이 황도 안에 공포된 것은 사흘 전이었다. 광장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여드는 이유가 저마다 달랐다.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었고 확인하러 온 사람이 있었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광장 가장자리에서 먼 곳 사람들의 뒤편에 2개의 인형이 있었다. 독고행과 백호였다. 삿갓을 눌러쓰고 섞여 있었다. 황궁 무사들이 군중 속을 살피고 있었으나 두 사람의 기척은 거기 없는 것과 같았다. 독고행이 자아혈영공의 기운을 몸 안에 완전히 눌러두고 있었고 백호가 그 옆에서 인파 속에 묻혀 있었다. 형장 중앙에 단운이 서 있었다. 포박된 채였다. 그러나 서 있는 방식이 달랐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눈이 내려가 있지 않았다.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사 하나가 죄목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고 단우는 그것을 들으면서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독고행의 눈이 군중을 지나쳐 단운에게 닿았다. 단운이 광장 가장자리 너머를 바라보았다. 군중 사이에서 그 시선의 방향이 정확했다. 삿갓을 눌러 쓴 두 인형을 찾아가는 것이 느껴졌다. 독고행이 그 시선과 마주쳤다. 거리가 있었다. 수십 명의 사람이 그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닿아 있었다. 백호가 삿갓 아래에서 단운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호의 손이 옆구리 쪽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죄목에서는 황자씨의 실패로 인한 부분이 이미 단운의 형을 결정지었다. 이렇게 될 것을 이미 단운은 알고 있었고 사황자는 왕권 승계와는 거리가 멀어져 아마도 조용히 왕족으로 살다 가야 할 처지가 될 것이었다. 죄목 낭독이 끝났다. 단운이 광장 정면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사형 집행관이 복면을 쓰고 큰 돌을 들고 앞에 섰다. 단운의 눈 안에서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다. 14해를 끌어온 것이 이 순간 앞에 있었다. 복수가 완성된 것도 이 순간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죽음들이 자신의 죽음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단우는 그것을 정리하려 하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뒤섞인 채 있어도 괜찮았다.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14해 전 그날 밤 우물 안에서 끝나지 않은 것의 끝이었다. 수많은 형장의 군중들 속에서 독고행과 백호의 모습이 단운의 눈에 들어왔다. 단운은 뜻모를 미소를 살짝 띄었고 그 순간 집행관이 움직였다. 붉은 선혈이 하늘로 튀었고 광장의 웅성이는 소리가 멎었다. 독고행과 백호는 단운의 모습을 끝까지 보며 눈을 감지 않았다. 두 사람이 단운의 마지막 그 순간을 눈을 열고 바라보았다. 바라보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단운은 더 이상 형장에 서 있지 않았고 서서히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황도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고 광장을 채웠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독고행과 백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인파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마부의 말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황도의 일상이 이 광장 안으로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백호가 먼저 움직였다. 삿갓챙을 손바닥으로 한번 눌러내리며 발걸음을 뗐다. 독고행이 그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맞추었다.
두 사람이 광장을 빠져나오면서 항도의 거리로 들어섰다. 저자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침부터 거래하는 상인의 목소리가 들리며 아이가 골목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황도의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다. 독고행이 걸으면서 낮게 말했다. 단운이 말한 조천익이 남았다. 어찌 보면 그자는 우리가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백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두 사람이 황도의 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단운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이 그 발걸음 안에 있었다.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가 지금 이 걸음을 만들고 있었다. 황도의 하늘이 너무 푸르고 맑았다.